애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꿈 꿨다고 계약을 취소하라고요? 제정신입니까? 은서의 아버지 강민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배달 온 건물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일이 있기 사흘 전이었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중식당 행복반점.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곳이었죠. 주방에서 강민호가 짜장면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48살, 25년째 중국집 배달을 하는 남자였어요. 거실에서는 딸 은서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13살, 중학교 1학년이었죠. 은서는 공책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도 그 꿈 꿨어. 은서가 주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강민호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또? 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은서는 공책을 들고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공책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큰 건물, 유리로 된 회사, 정장 입은 사람들, 경찰차. 은서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본 일들이 며칠 뒤 그대로 일어나곤 했어요. 5살 때였죠. 은서가 이웃집 할머니가 넘어지는 꿈을 꾸고 울었습니다. 사흘 뒤 정말로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7살 때는 단골 아주머니가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꿨습니다. 정말로 그 아주머니는 그 주에 3등에 당첨됐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애들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렇다고 했죠. 강민호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꿈이 점점 더 정확해지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요. 은서야, 그 꿈 말이야.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믿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 왜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은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친구들에게 꿈 얘기를 했다가 이상한 애 취급을 받았거든요. 알았어요. 착한 딸. 강민호가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오전 강민호는 배달 주문을 받았어요.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대형 건물이었습니다. 은서가 따라 나섰어요. 토요일이라 학교가 없었거든요. 아빠, 저도 갈래요. 왜? 심심해요. 그리고 강남 구경도 하고 싶고요. 강민호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같이 가자. 오토바이 뒤에 은서를 태우고 강민호는 출발했어요.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퓨처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였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남자 한 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죠. 투자가 장태희였습니다. 여기 놓고 가세요. 장태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강민호가 짜장면 2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이었어요. 꿈에서 본 바로 그 사람. 경찰차에 실려가던 사람이었죠. 은서는 무의식 중에 장태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장태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니? 은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응? 내일 계약하시면 안 돼요. 뭐? 장태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서야. 강민호가 황급히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은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봤어요. 아저씨가 투자하려는 회사, 다 거짓말이에요. 장태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 순간 안쪽 방에서 다른 남자가 나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얇은 입술을 가진 남자였죠. 장태희의 파트너 이준혁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준혁이 차갑게 물었어요. 장태희가 은서를 가리켰습니다. 배달원 딸인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이준혁이 은서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은서는 움찔했습니다. 이상한 소리요? 애가 꿈 얘기를 하면서 내일 계약을 취소하래요. 이준혁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애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꿈 꿨다고 계약을 취소하라고요? 제정신입니까? 죄송합니다. 강민호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애가 철이 없어서. 은서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준혁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행복 반점이죠? 다시는 여기 배달 안 시킬 겁니다. 그리고 주변 회사들한테도 다 얘기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을 거예요. 강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이 일로 먹고 사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배달 와서 우리 사업 방해하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강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서의 손을 잡고 황급히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괜찮아. 강민호가 딸을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소문이 퍼지면 배달 주문이 뚝 끊길 거예요. 25년 동안 쌓아온 단골들도 다 잃게 되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말이 없었어요. 오토바이 뒷자리에서 은서는 아버지의 등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행복 반점에 도착했어요. 강민호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은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요? 은서의 예지몽은 6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정확해졌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은서가 9살 때였어요. 어머니 윤희는 암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죠. 은서가 꿈을 꿨습니다. 하얀 방에서 엄마가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엄마가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엄마는 곧 편안해질 거야. 슬퍼하지 마. 일주일 뒤 어머니는 정말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은서는 자신의 꿈이 특별하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만 알고 있었죠. 강민호는 딸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내 능력은 특별한 거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조심해야 해. 은서는 그 말을 따랐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남자가 위험에 빠지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은서는 공책을 꺼내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장태희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 그리고 사흘 뒤 경찰이 들이닥치는 장면. 모든 게 너무 선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일찍 일어나 주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배달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호가 받았어요. 네, 행복 반점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거기 어제 이상한 짓 한 집이죠? 우리 회사는 앞으로 주문 안 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어요.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분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취소였습니다.
1시간 사이에 5통의 전화가 왔어요. 전부 단골 회사들이었습니다. 모두 앞으로 주문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은서가 일어나 주방으로 나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강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은서는 알았습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걸요. 오후가 되었어요. 배달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을 텐데요. 강민호는 주방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죄책감에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왜 말했을까요? 참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했어요. 자기가 본 게 틀림없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민호가 은서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은서야, 밥 먹자. 은서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강민호가 딸을 안아주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내 능력을 믿지 않는 세상이 문제지. 하지만 아빠 일이. 괜찮아. 아빠가 뭐 어떻게든 하면 돼. 강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요. 그날 밤 은서는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꿈이었어요. 강남의 그 건물 앞에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장태희가 건물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이준혁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장면. 은서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이준혁? 장태희의 파트너였던 그 남자. 꿈에서 경찰에게 끌려간 건 장태희가 아니라 이준혁이었습니다. 은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뭔가 잘못 봤던 겁니다. 위험한 건 장태희가 아니라 이준혁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장태희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이준혁이었던 거죠. 은서는 공책을 꺼내 다시 꿈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준혁이 장태희를 속이고 있다. 투자회사가 사기다. 사흘 뒤 모든 게 드러난다. 은서는 알았어요. 자기가 다시 가서 말해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어제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은서는 고민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일찍 일어나 주방을 열었어요. 오늘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단 한 통의 주문도 없었어요. 강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TV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어요. 강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건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강남 테헤란로의 그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투자 사기 혐의로 퓨처캐피탈 대표 이준혁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대표는 실체 없는 기업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민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화면에는 이준혁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장태희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은서가 본 꿈 그대로였습니다. 은서야. 강민호가 딸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은서가 나왔습니다. TV를 봐. 은서가 화면을 보았어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꾼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뉴스를 보고 난 뒤 은서와 강민호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응? 제 말이 맞았죠?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았어.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강민호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 내 능력 같은 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이제 증명됐잖아요. 그래, 증명됐어. 강민호는 TV 화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이준혁의 투자 사기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피해 규모가 무려 200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준혁은 실체 없는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며 여러 투자가들에게서 돈을 끌어모았던 거였죠. 그중 가장 큰 피해자가 장태희였습니다. 장태희는 이준혁을 5년 동안 파트너로 믿고 일했어요. 하지만 이준혁은 그 믿음을 이용해 투자금을 빼돌렸던 겁니다. 화면에는 장태희가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이준혁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일한 파트너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장태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그 아이의 말을 들었더라면. 장태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배달 온 중국집 아이가 저한테 경고했습니다. 계약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됩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요. 은서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저 사람이 저를 찾고 있어요. 강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을까? 행복 반점 번호를 알 텐데요.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명함도 안 줬고 가게 이름도 제대로 말 안 했어. 그냥 배달만 하고 나왔잖아. 은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태희는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장태희는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5년 동안 믿었던 파트너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투자금 150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혹시 그 배달 온 중국집 연락처 아십니까? 장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네. 그냥 주문만 받고 배달 왔는데 영수증에 전화번호가 있지 않나요? 장태희가 서류 더미를 뒤졌어요. 하지만 영수증은 이미 버린 뒤였습니다. 격리팀에서 처리하고 폐기했대요. 그럼 어떻게 찾죠? 비서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태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남에 중국집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그날 저녁 뉴스가 더 크게 보도됐어요. 이준혁의 투자 사기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장태희가 방송 인터뷰에서 은서를 찾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예언한 아이를 찾습니다. 그 문구가 뉴스 자막으로 나왔어요. 강민호와 은서는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서가 물었어요. 강민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글쎄, 왜요? 저 사람이 저를 찾잖아요. 그래. 근데 말이야. 강민호가 망설였어요. 우리가 먼저 연락하면 뭔가 달라고 하는 것 같잖아. 아빠, 저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제 말이 맞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을 뿐이에요. 강민호는 딸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았어. 내일 한번 가보자. 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가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낯선 남자들 3명이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이었어요. 뭐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행복 반점 맞죠? 네, 그런데요.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강민호가 당황해서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이준혁 변호인단에서 나왔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법무법인 정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혁 씨 변호를 맡고 계신 겁니까? 네. 그런데 여기 딸이 있다면서요? 예언을 했다는. 강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주 큰 상관이 있죠. 남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 딸이 한 말 때문에 우리 의뢰인이 억울하게 구속됐습니다. 뭐라고요? 은서가 방에서 나왔어요. 남자들이 은서를 보았습니다. 아, 내가 그 아이로구나. 남자가 은서 앞에 다가왔어요. 꼬마, 내가 무슨 근거로 우리 의뢰인을 사기꾼이라고 했지? 저는 꿈에서 봤어요. 꿈? 남자가 비웃었어요. 꿈이라니. 그런 황당한 이유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았단 말이지?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증거도 없이 꿈 얘기로 사람을 모함하는 게 사실이라고? 강민호가 은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나가긴요. 우리는 이 아이를 고소할 겁니다. 무슨 죄목으로요? 명예훼손죠. 그리고 업무방해. 남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고소장이었습니다. 당신 딸이 한 말 때문에 우리 의뢰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남자들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강민호와 은서만 남았습니다. 은서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아빠, 고소가 뭐예요? 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을 꼭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서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도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고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고소를 해요? 강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는 진실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있어.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힐 수 있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변호사를 찾아봐야겠어. 강민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변호사 상담 비용부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씩 했어요. 강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오후 은서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서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특별한 능력 같은 거 없이 그냥 평범한 아이로요. 왜 자기만 이런 꿈을 꾸는 걸까요? 왜 자기만 미래를 보는 걸까요? 은서는 공책을 꺼내 지금까지 꾼 꿈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모두 현실이 된 꿈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소를 당했죠.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강민호가 은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서야, 밥 먹자. 은서가 나왔어요. 밥상에는 김치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때 강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행복반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채널6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예언한 아이 건으로 취재하고 싶은데요. 강민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네. 취재요? 네. 내일 오전에 댁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호가 은서를 보았습니다. 은서야, 방송국에서 온대. 방송국이요? 응. 내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다는구나. 은서의 얼굴에도 희망이 떠올랐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믿어줄까요? 그럼. 방송에 나가면 다들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오전, 정말로 방송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PD와 작가,
카메라 감독이었어요. PD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6 김미선 PD입니다. 김미선이 악수를 청했어요. 강민호와 은서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인터뷰 시작할까요? 카메라가 켜지고 은서 앞에 마이크가 놓였어요. 은서야, 내가 정말 예언을 한 거니? 네. 어떻게 알았어? 꿈에서 봤어요. 김미선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꿈에서? 그게 무슨 뜻이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걸 꿈으로 봐요. 그게 며칠 뒤에 진짜로 일어나고요. 그럼 너는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니? 네. 김미선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그럼 은서야, 내 미래도 볼 수 있니? 저는 아무나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 꿈에 나타나요. 아, 그렇구나. 김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가를 쳐다봤어요. 작가가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30분 정도 진행됐어요. 끝나고 김미선이 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은서야. 좋은 이야기 들었어. 언제 방송 나가요? 이번 주 안에 나갈 거예요. 김미선 일행이 나갔어요. 은서와 강민호는 기대에 차서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이틀 뒤 방송이 나왔어요. 강민호와 은서는 TV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은서의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예언 소녀, 아니면 사기? 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미선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최근 투자 사기 사건에서 예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 소녀가 화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심리학 교수가 나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꿈과 현실을 혼동하기도 하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우연히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은서의 인터뷰 장면이 나왔어요. 하지만 편집이 이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은서가 자신있게 말하는 부분은 다 잘라내고 어리버리하는 부분만 남겨놨어요. 시청자들은 은서를 이상한 아이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은서는 TV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왜 제 말을 제대로 안 보여줬어요? 강민호도 화가 났어요.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편집한 거야.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강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방송국에 항해 전화를 하려고요. 하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밤 인터넷에 은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이 아니었어요. 예언 사기 소녀. 관심병 걸리네. 부모가 돈 노리고 꾸민 거 아니냐.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강민호는 컴퓨터 화면을 끄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진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기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서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부모님, 은서가 요즘 학교에 안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네. 좀 아파서요. 그게 아니라요. 방송 본 학부모들이 은서를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민원을 넣었어요. 뭐라고요?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고요. 거짓말하는 애랑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강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생님, 저희 은서는 거짓말 안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학교 입장이 있어서요. 며칠만 집에 계시는 게 어떨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강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있었어요.
은서는 방문 틈으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의 일도 학교도 모든 게요. 은서는 공책을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제발 누군가 저를 믿어주세요. 제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호의 가게에는 여전히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소문 때문이었죠. 사기꾼 집 음식은 못 먹겠다는 댓글이 달렸어요. 강민호는 할 수 없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었거든요. 은서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모들이 은서와 놀지 말라고 했던 거죠. 은서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강민호가 걱정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강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강민호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신변호사 한재석입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준혁 변호인단에서 온 전화였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법률사무소로 나오시죠.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요? 네. 따님이 한 행동에 대해 우리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받아야겠습니다. 우리 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죠. 내일 꼭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바로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강민호는 휴대전화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은서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누구예요? 강민호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니. 세상이 너무 야속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강민호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법률사무소에 가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떡하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보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이 시간에 이 골목으로 차가 올 리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창가에서 지켜봤습니다. 차가 행복반점 앞에 멈췄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장태희였어요. 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태희가 가게 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민호는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누구십니까? 여기 혹시 며칠 전에 저희 회사에 배달 오신 분 맞습니까? 장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정말요? 장태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강민호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죄송합니다. 새벽에 찾아와서요. 하지만 너무 급해서요. 장태희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저는 퓨처캐피탈 장태희입니다. 며칠 전에 따님이 저한테 경고해 주셨죠. 아, 네. 그 말을 무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따님 말씀이 맞았어요. 전부 다요. 강민호는 장태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장태희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따님한테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고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다시 올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깨워볼게요.
강민우가 은서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은서야, 손님이 오셨어. 은서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어요. 누구세요? 거실로 나온 은서가 장태희를 보았습니다. TV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아저씨, 은서야 맞니? 장태희가 은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 말을 안 들어서. 은서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요. 일어나세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어. 장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 아버지도 해를 안 입으셨을 텐데. 은서도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장태희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네. 나는 지금 모든 걸 잃었어. 회사도, 돈도, 명예도. 하지만 한 가지는 되찾고 싶어. 뭔데요? 진실. 장태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이준혁이 나를 배신한 건 맞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닐 거야.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에서 봤어요. 정말? 네. 그 사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장태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누가 또 있니? 은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 꿨던 꿈을 떠올렸어요. 한 여자가 보였어요. 회계사 같았어요. 장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계사? 우리 회사 회계 담당이 최수진인데. 이름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서류를 조작하는 게 보였어요. 장태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만약 최수진까지 연루되었다면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던 겁니다. 은서야. 네.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내 능력으로 진실을 밝혀줄 수 있겠어? 은서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장태희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런데요. 응? 저희 지금 고소당했어요. 장태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준혁 변호사들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강민우가 고소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장태희가 고소장을 읽었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쳤군요. 내일 법률사무소에 나오래요. 절대 가지 마세요. 네. 제가 변호사를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준혁 쪽 고소는 제가 막을게요. 장태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서야, 내가 저를 구했어. 이번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자기 편이 생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장태희는 약속대로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박준영 변호사였어요. 50대 초반의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대표님께 부탁받고 왔습니다. 박준영이 악수를 청했어요. 강민우와 은서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명예훼손 고소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준영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은서가 한 말은 사실이었고 실제로 이준혁의 사기가 드러났으니까요. 오히려 역고소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은서 양. 박준영이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법정에서 내 능력을 증명해야 해. 어떻게 미래를 보는지 설명할 수 있겠니?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꿈을 꿔요. 그럼 며칠 뒤에 그대로 일어나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은서가 공책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적어뒀어요. 공책에는 은서가 지금까지 꾼 꿈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준영이 공책을 넘겨봤어요. 22년 3월 5일. 이웃집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꿈. 22년 3월 8일. 할머니가 정말로 넘어지셨음. 23년 7월 12일. 단골 아주머니가 복권 당첨되는 꿈. 23년 7월 15일. 아주머니 3등 당첨. 모든 꿈이 현실이 된 기록이었어요. 박준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있어. 정말요? 응. 이렇게 오랜 기간 기록했다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지. 은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때 장태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준혁의 공범을 찾아야 해요. 공범이요? 네. 은서가 꿈에서 봤다는데요. 장태희가 은서를 바라보았어요. 은서야, 어젯밤에 말했던 그 여자 기억나니? 네.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 장면을 떠올렸어요. 사무실이 보였어요. 밤이었어요. 한 여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죠. 여자가 파일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USB에 담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서가 본 걸 말했어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여자요. 밤에 사무실에서 파일을 조작했어요. 장태희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직원 사진을 찾았어요. 이 사람이니? 최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장태희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역시 최수진도 연루되어 있었군요. 확실합니까? 박준영이 물었어요. 은서가 본 건 틀린 적이 없어요. 장태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찾아야겠군요. 박준영이 턱을 만졌어요. 최수진이 조작한 파일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장태희가 생각에 잠겼어요. 사무실 컴퓨터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경찰이 이미 압수수색했을 텐데요. 그럼 놓쳤을 수도 있어요. 최수진이 파일을 숨겼다면요. 은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USB요. 뭐? 꿈에서 봤어요. 그 여자가 USB에 파일을 담았어요. 장태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USB라면 사무실이 아니라 최수진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박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집을 수색하려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최수진이 자백하지 않는 한 어렵죠. 그럼 어떡해요? 은서가 물었어요. 장태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최수진을 만나볼게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저는 피해자니까요. 직접 물어볼 권리가 있죠. 그날 오후 장태희는 최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은서도 따라갔어요. 강민호도 함께였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최수진이 나왔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이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네, 대표님? 최수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과장,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저는 경찰 조사 다 끝났는데요. 이준혁 건 말고요. 우리 회사 회계건으로요. 최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최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자 은서의 눈이 커졌어요. 꿈에서 본 그 방이었습니다. 저기 책상이 보였어요. 컴퓨터가 놓여있는 책상이었죠. 최 과장, 장태희가 말을 꺼냈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준혁하고 같이 일한 거 맞죠?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최수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서가 최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은서의 머릿속에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직감 같은 거였어요. 은서는 최수진의 뒤쪽 서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서랍. 거기에 뭔가가 있었어요. 은서가 최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저기 서랍에 뭐가 있어요? 최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반응으로 은서는 확신했어요. 거기에 뭔가 있었습니다. 장태희가 서랍 쪽으로 걸어갔어요. 최수진이 막아섰습니다. 대표님,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최 과장, 숨길 거 없으면 보여주세요. 안 돼요. 최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장태희가 최수진을 지나쳐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USB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태희가 USB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뭔지요? 최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대표님. 그녀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준혁이 시켰어요. 안 하면 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장태희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빼돌린 겁니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최수진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장태희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온 뒤 장태희가 은서를 안아주었어요. 은서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 증거 못 찾았을 거야. 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장태희는 USB를 분석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를 불러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은서와 강민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이건 완전히 조작된 회계 파일입니다. 장태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떻게 조작했죠? 투자 수익률을 실제보다 3배 이상 부풀렸어요. 그리고 부채는 숨겼고요. 화면에는 원본 파일과 조작된 파일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어요. 이준혁과 최수진이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거짓 자료였던 겁니다. 이 자료만 있으면 이준혁의 사기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장태희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은서야, 정말 고마워. 은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박준영 변호사가 증거를 들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USB와 최수진의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검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네요.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준혁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게 명확합니다. 최수진도 공범으로 입건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서 양에 대한 고소건은요? 검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명예훼손이라니 말도 안 되죠. 은서 양이 한 말이 전부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오히려 이준혁 측 변호사들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태희가 직접 나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장태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준혁의 투자 사기 사건에 공범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회계 담당 최수진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사람이 있습니다. 장태희가 옆을 가리켰어요. 은서가 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13살 소녀 강은서 양입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은서를 향했어요. 은서 양은 며칠 전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투자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장태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결과 150억 원을 잃었습니다.
만약 은서 양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은서 양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꿈에서 봤어요. 꿈이요? 네. 저는 가끔 미래를 꿈으로 봐요. 기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박준영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은서 양의 예지몽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박준영이 자료를 들어 올렸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직관적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중에 관찰한 정보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은서 양은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행동, 말투를 무의식적으로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게 꿈으로 정리되어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박준영의 설명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적으로 들리니 믿을만 했습니다. 또 질문이 이어졌어요. 그럼 이번에도 은서 양이 최수진을 찾아낸 겁니까? 네. 은서 양이 꿈에서 최수진이 파일을 조작하는 걸 봤습니다. 장태희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수진을 찾아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한 기자가 감탄했어요. 은서 양,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요. 은서의 맑은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제 능력을 좋은 일에 쓰고 싶어요. 무슨 일이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돕는 일이요. 진실을 밝히는 일이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 은서와 강민호는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질문들이었어요. 은서 양 학교는 언제 돌아가나요? 힘들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건가요? 은서는 당황해서 아버지 뒤로 숨었어요. 강민호가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태희가 나서서 기자들을 막아줬어요. 은서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배려해 주세요.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은서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이제 절 믿어줄까요? 강민호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이제 다들 알았어.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은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은서 이야기가 크게 보도됐어요. 예언 소녀가 투자 사기 공범 찾아내. 13살 소녀의 놀라운 직관력. 자막이 화면에 떴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며칠 전 예언 사기 논란에 휩싸였던 강은서 양이 실제로 투자 사기범의 공범을 찾아냈습니다. 은서가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편집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전문가들은 은서 양의 능력을 직관적 통찰력으로 설명합니다. 심리학자가 나와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미세한 표정 변화, 행동 패턴, 언어 습관 등을 읽어내죠. 은서 양은 그런 재능을 타고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끝나고 은서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친구들이었습니다. 은서야, TV 봤어. 대박이다. 너 정말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거야? 언제 학교 와? 보고 싶어.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친구들이 다시 연락을 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복 반점 전화가 울렸어요. 강민호가 받았습니다. 네, 행복 반점입니다. 저기 며칠 전에 주문 취소했던 회사인데요. 다시 주문하고 싶어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어요. 1시간 사이에 10통이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단골 회사들이었어요.
다시 주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강민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은서야, 주문 들어왔다. 은서가 주방으로 달려왔어요. 정말요? 응, 10개나 돼. 부녀가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오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은서 어머님, 은서가 내일부터 학교 나와도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학부모들 민원이 다 취소됐어요. 오히려 은서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내일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은서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빠 학교 갈 수 있대요. 다행이다. 강민우가 딸을 안아주었어요. 그날 저녁 장태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은서에게 줄 선물입니다. 장태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강민호가 놀라서 통장을 봤어요.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아니에요. 은서가 저를 구했어요. 150억 원짜리 사기를 막아줬다고요. 2천만 원은 정말 작은 감사의 표시일 뿐입니다. 은서가 통장을 바라보았어요. 2천만 원.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고마운 거야. 장태희가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은서야, 내 꿈을 이루렴.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되렴.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8장.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학교로 돌아갔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은서는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은서야, 보고 싶었어. 친구들이 은서를 둘러쌌어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담임 선생님도 환하게 웃으며 은서를 맞아줬어요. 잘 왔어, 은서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은서에게 물었어요. 은서야, 정말 미래를 볼 수 있어? 응, 꿈으로 봐. 대박이다. 그럼 우리 미래도 볼 수 있어? 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나 다 보는 건 아니야. 중요한 순간에만 보여. 친구들이 신기한 듯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이었죠. 방과 후 은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행복 반점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배달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강민우는 바쁘게 움직이며 음식을 만들었어요. 은서야, 숙제 다 했니? 네, 아빠. 저녁 먹고 일찍 자거라. 오늘 많이 피곤했을 거야. 은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꾼 꿈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은서는 새 페이지를 펼치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저를 믿어줘요. 하지만 저는 조심할 거예요. 제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쓸 거예요. 은서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키도 자라고 얼굴도 성숙해졌습니다. 장태희는 가끔씩 은서네 가게에 들렀어요. 회사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투자금도 많이 회복했죠. 은서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장태희가 짜장면을 먹으며 물었어요. 잘 지내요. 학교도 재미있고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장태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내 능력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야.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도 배우고 싶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서가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학교 친구였습니다. 단짝 친구 지은이가 울고 있는 꿈이었어요. 다음 날 은서는 지은이를 찾아갔습니다. 지은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지은아, 나한테는 말해도 돼. 우리 친구잖아.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서야,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실 것 같아. 은서가 지은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은서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기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는 거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은서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예지몽은 여전히 가끔씩 왔어요. 하지만 은서는 이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꿈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했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은서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요. 심리학과를 지망했습니다. 장태희가 추천서를 써줬어요. 은서는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 심리학과였어요. 합격 소식을 들은 날 강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서야, 정말 자랑스럽다. 은서가 아버지를 안아줬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항상 믿어줬잖아요. 대학에 입학한 은서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심리학, 통계학, 뇌과학을 배웠어요. 자기 능력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교수님들도 은서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은서의 직관력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은서 씨, 대학원 진학 생각 있나요? 심리학과 교수가 물었어요. 네.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은서 씨의 능력이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은서는 장태희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어요. 투자 상담을 도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일이었죠. 은서의 능력은 놀라웠어요. 투자자들의 표정, 목소리, 행동을 보고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장 대표님,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눈빛이 불안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장태희가 조사해보니 정말로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은서 덕분에 또 한 번 큰 손실을 막았죠. 은서야, 고마워. 덕분에 회사를 또 구했어. 저는 제 능력을 좋은 일에 쓰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에 장태희는 결심했습니다. 은서 씨,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하지 않을래요? 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무슨 뜻이지?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진실을 밝혀주고 싶어요. 장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재단을 만들어줄게. 재단이요? 응. 진실규명재단. 거기서 은서가 일하면 돼. 은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물론이지. 내가 나를 구했잖아. 이번에는 내가 내 꿈을 지원할 차례야. 몇 달 뒤 진실이빛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은서가 책임자로 임명됐어요. 재단은 사기 피해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은서는 자기 능력을 활용해 진실을 밝혀냈어요. 거짓 증언을 가려내고 진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서는 28살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이제 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느 날 은서는 강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행복반점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습니다. 아빠, 요즘도 힘드세요? 괜찮아. 건강하니까. 강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은서야, 너 정말 잘 컸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능력 덕분이지. 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능력만으로는 안 돼요. 아빠가 항상 믿어줬잖아요. 아무도 날 믿지 않을 때도 아빠는 믿어줬어요.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안 믿을 수가 없었지. 내 엄마가 물려준 능력인데. 은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히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13살 때 시작한 그 공책이었습니다. 이제는 몇 번째였죠. 오늘도 한 가족을 도왔습니다. 사기를 당한 할머니의 돈을 되찾아 드렸어요. 할머니가 우시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겠어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요. 거짓에 속아 아파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 능력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은서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릴 적 그 밤과 똑같은 밤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을 이해했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재단 사무실에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은서는 파일을 열어봤어요. 또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도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은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의 미소였죠. 13살 때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그 외로운 날들,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사람. 그게 바로 은서였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장태희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이긴다. 그 문구를 보며 은서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요. 거짓과 속임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겠다고요. 은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자기 능력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